오늘 방송은 CEO 급여 얼마가 적정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자금 추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본인의 자산과 이제 소비 지출에 비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출처를 계산하고 네, 그거에 맞게끔 급여나 배당 정책을 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였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텍스 관점에서의 적정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얘기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개인은 6%부터 45%까지 소득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인은 이제 2억 기준으로, 요건 무시할게요. 뭐 200억 넘는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으니까. 네네. 10%냐 20%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한 2억 5천 정도 이익이 났어요. 네, 세무조정한 거 무시하고요. 자, 산출세액이 한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과표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5천만 원만 받아가면 이거는 실효세율이 6.5%밖에 안 돼요. 이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내가 법인세만큼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급여 책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7천에서 1억 사이. 1억 사이 정도의 책정을 하되 자금 주초를 고려해서 뭐 1억이 될 수 있고 자금 주초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7천만 원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좀 더 멀리 있는 나무로 보면 퇴직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네. 퇴직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2억 정도 됐을 때 퇴직금 지급 배수를 2배수라고 가정하고 네, 계산하면은 한 18.3% 정도의 이제 담세율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3배수를 유지해서 일부 근로소득을 퇴직금으로 받아가게 되면 근로소득 여파로 인해서 세율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요 앞에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법인에 쌓여 있다가 퇴직금을 내가 가져갈 때 부담해야 되는 세율이 이 정도라면 네. 이 정도 정도는 급여로 책정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이 밑으로 책정하면은 퇴직금 세율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네, 예전에 네, 우리 네. 개념에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보통은 낮았어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정부가 또 퇴직소득 후에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정일공제 없애고 막 강화하면서 실제 퇴직소득 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8.3% 정도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이면 한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러면 내 급여는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로 책정하면 좋겠네. 바로 법인세만 따지면은 뭐 7천에서 1억 사이지만 퇴직금 규모까지 고려하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책정하는 게 좋겠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급 배수를 3배수로 할 거야. 그랬더니 실효세율이 한 이제 3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은 2억 정도 급여를 책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첫 번째는 법인세율을 고려한 급여 책정이고 두 번째는 큰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퇴직소득까지 고려를 해서. 예.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배당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배당을 안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배당을 안 받아가면 나중에 벼락치기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벼락치기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뭐 법인을 청산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득불 법인의 돈을 사유화할 수밖에 없는 배당을 통해서 그러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배당은 소득세 과표 10억 넘어가면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지방세 여기 지방세 합하면 49.5%에 50%. 건보료 따지면 50%가 넘습니다. 6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월말고사, 중간고사 대충 그냥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수능을 학력고사를 직전에 벼락치기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없겠죠. 불가능하죠. 같은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배당 같은 거를 정기배당, 중간배당, 뭐 이렇게 뭐 감액배당, 현물배당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벼락치기 배당을 하다 보면 받은 배당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2명이에요. 배당을 계속 안 했어요. 네. 근데 뭐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100억 배당을 했는데 100억 배당했으면 각자 50억씩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50억이면 이미 세금은 거의 한 40% 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배당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였어요. 가맹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돈 갖다가 이제 이런 고액 배당을 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맹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받은 소득의 또 일정 부분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돈 세금 내고 그 절반을 또 기부하다 보니까 실제 100억 받았는데 남은 돈이 3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쓰면 열받아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또 상속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또 상속세가 50% 빠지면은 억울해서 정말 못 죽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벼락치기 배당을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배당 안 받은 것을 이제 한 번에 배당 받아가기 위해서는 또 정관이나 이런 상법상의 규정상에 지켜야 될 절차들도 많고 그래서 뭐든지 몰아치기식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는 생각을 좀 갖고 네.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단기 손익이 5억인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급여를 1억으로 책정할 때 하고 네. 예, 급여를 2억으로 책정할 때 하고 10년 후에 법인을 정리한다고 봤을 때에 이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제 실질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여를 1억만 올려도 이 소득세로 늘어나는 것보다 나중에 10년 후에 법인을 다 청산할 때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측면에서는 한 2억 3천 정도가 더 절세가 된다. 급여를 올렸으면 2배로 올렸음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그렇죠. 네. 만약에 급여를 3억으로 올려도 지금 당장은 이제 소득세 올라가는 게 네. 아찔할 수 있지만 네. 10년 후에 정리한다고 보면 오히려 이게 4억 정도의 더 절세 효과다. 왜냐면 10년 후에 40% 낼 세금을 미리 땡겨서 할인해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40% 낼 거를 지금 할인해서 25%에 내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3억 5천으로 올리면 네. 이만큼 절세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세금적인 계산이고요. 네. 실제 법인에서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아갈 만한 재무적 여력이 있느냐, 네. 또 이렇게 고액 급여가 혹시 직원들한테 상대적인 위화감을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경영적 판단도 또 고려가 돼야 되겠죠. 무조건 세금만 갖고 계산해서 3억 5천 받고 4억 받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작년에 제가 한번 연도별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다 상속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상속세 줄이려다 보면 증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산관리의 종착점은 상속 아니면 증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때 내가 납부하게 될 실효세율이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율이 한 19%예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건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 이제 인구 고령화되어 있고요. 일자 아마 계획. 내년에는 이 통계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건희 회장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자, 연도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봐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 건수 보십시오. 뭐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네네. 양도세제가 강화되니까 양도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그것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1인 가구도 5억 넘어가면 상속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 증여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전 증여하는 사람들이 평균 납부하는 세금이 15.8%다.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15.8%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건 비용이 아니라 이제 투자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세금 내서 훨씬 더 많은 상속 단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 내가 급여 책정할 때 상속세율이고 이 정도가 증여세율이라면 급여의 실효세율을 이 정도 구간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가이드인데요. 예.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위화감 문제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거를 계량적으로만 계산을 하다가 놓치는 게 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상 상관행상 직원하고 차이가 한 5배인데 그때 말씀드린 회사가 막 500배 이렇게 차이가 10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야 네. 이거는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하고 벗어난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임원들이 한 4.4배, 등기 임원이 한 10배 정도니까요. 직원들 평균 액수하고 차이 나게끔 하면 네.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직원들도 그 정도는 당연히 오노 경영체제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오노가 그 정도의 차등은 합리적 차등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 판단에서 이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CEO 급여 책정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제 어떤 절세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첫 번째는 법인세율을 고려한 급여 책정.
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퇴직급여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상속증여세에 네.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CEO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세율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하죠. 다만 너무 절세나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다 보면 정작 네. 중요한 직원들의 어떤 정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제 그 부분의 어떤 그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기준들에 또 고려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거가 이제 직원들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잣대를 또 과세당국은 사회적 통념이나 상관행으로 보고 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CEO의 급여 얼마가 적정할까에 대한 기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계산 사항들은 아까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